자, 첫 번째 1번. 다음 거래에 대한 주식회사 항공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1월 1일 특허권 취득을 위해 상한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와, 이거 우리 분계도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차변에 보통 예금 돈 들어오고 대면에 정부 보조금인데, 이걸 우리는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이죠. 일단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다는 분계가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죠. 그래서 문제는 너무 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답은 2번이고, 다음 2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실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제가 무형자산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영업권은 내부 창출한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금이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금액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불가능이에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영업권은 내부 창출한 건 안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1번은 틀렸고, 2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원칙적으로 20년 초과할 수 없는데 계약이나 약정에 의한,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초과할 수 있다. 다음 3번에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면은 이종자산으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봐요. 전에 유형자산 하면서 제가 이런 말 했죠. 모든 자산의 교환은 똑같은 규정이다. 그럼 동종자산 교환만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고, 그 외에 이종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처리를 할 거죠. 다음 4번에 무형자산 창출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가 첫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연구 단계, 개발 단계를 구분 못한다는 건 아직 개발도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단계인 연구 단계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만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 매매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매출 원가가 127만 5천 원일 때 가에 들어갈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할인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매출 원가가 127만 5천 원이고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입액, 운반비.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겠네요. 상품을 가지고 T 계정을 쓰면 여기에 기초, 기말, 왼쪽이 매입이고 여기가 매출 원가. 자, 이렇게 기본 틀이 잡히게 돼요. 그럼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만 원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매출 원가가 127만 5천 원이고, 그죠? 그리고 뭐 매입 운반비 애누리 적혀 있는데, 자 보세요. 얘 하면은 47만 5천 원이 매입액이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47만 5천 원이 매입액인데, 자 우리 정보에 보면 매입액이 50만 원이 있죠. 지금 결과는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럼 50만 원인데 우리 운임비가 매입 운반비가 만 원이면 운반비는 만 원을 더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애누리하고 할인을 빼야 이 금액이 될 건데 51만 원에서 얘 되려면 얼마 써야 되죠? 3만 5천 원 하면 얘가 빠지겠죠? 3만 5천 원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애누리 할인, 왜냐면 이 매입액은 앞에 숫자잖아요.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다 뺀 순매입액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5,000원이 4번이 되겠네요. 어떻게 갔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자, 다음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기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하며 수량 차이는 모두 비정상 감모 손실이다. 자, 이번에 상품 장부상 재고 수량은 1000개, 창고에 보관 중인 실제는 980개. 상품 단위당 취득원가는 1000원, 시가는 950원. 자, 그럼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되죠? 그렇죠. 수량 결정부터 먼저 감모부터 할 거죠. 그럼 감모 손실 먼저 하면 우리 감모 손실은 지금 수량이 1000개에서 지금 980개. 80개죠. 그러면 가격은 아직 안 내린 거니까 1000원이에요. 그러면 20원이니까 2만원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2만원? 오케이. 지금 얘는 감모 손실 이야기한 거고, 그럼 평가 손실은 이제 1000원짜리가 950원, 1000원짜리가 950원. 그럼 이제 우리 수량은 980개로 내렸죠. 수량은 예 하면 50개 곱하기 980원 하면 49,000원이 되죠. 그래서 얘는 49,000원. 얘는 평가 손실. 이 가시죠. 그럼 답 찾으면 평가 손실 49,000원, 감모 손실 2만원. 답 2번이네요. 항상 우리가 수업할 때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 감모 손실부터 했으니까 그거부터 하면 장부상 단가는 안 줄인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단가 내린 거는 이제 수량 줄인 금액으로 곱해준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 주식회사 항공은 자본 증자를 위해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200원에 액면금액 주당 만원에 발행하고 주금은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다음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 중 옳은 것은 자본 증자일 때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장부 금액은 40만원이다. 그럼 우리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한 100번 외친 것 같아. 그죠? 그래도 나중에 대변의 자본금 안 써요. 액면가 안 쓰고. 그죠? 자, 그럼 대변의 자본금이고, 예, 보통주 1000주 액면가 만원. 그러면 1000만원이네. 그럼 얘는 1000만원이고, 자, 그리고 이 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럼 현금으로 받은 거는 주당 12,000원에 발행을 했죠. 그러면 1200만원이네. 그럼 200만원 이익인데 40만원 손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40만원 먼저 우선 상계하고 160만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처리하면 되겠죠. 자, 우린 자본의 우선 상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일단 딱 문제 봐도 1번 찍으시는 분은 큰일 난 거고, 그죠? 1번은 일단 우리 답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생각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자본 우선 상계, 항상 자본 거래는 무조건 우선 상계.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유시 처분 이익, 자유시 처분 손실, 그리고 기말 평가할 때 매도하는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은 무조건 자본 거래는 다 우선 상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장기 할부 판매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항공이 2020년에 인식할 수익은 총 얼마인가? 자, 2020년 1월 1일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5년 동안 매년 10만 원씩 받기로 함. 그럼 주식회사 항공의 유효이자율은 10%고 유효이자율 10% 5년 연금효과계수는 3.7908임. 그러면 37만 9,080원이 그게 될 거고. 자, 그럼 자, 이때 우리 수익은 총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문제 어려운 거예요. 자, 제품 매출을 계산을 할 건데 우리 전에 우리 연금 현가계수 제가 이야기할 때 사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숫자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10만 원 이자 주고 10만 원 이자 주고 10만 원 이자 주고 총 30만 원 이자를 주는 건데 그런데 얘는 우리 2.40183이라서 이거까지 외워요. 이거라서 얘 30만 원이라는 거에 10만 원의 현재 가치, 2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 3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면 여기에 1년분 액면 이자인 10만 원을 곱해 주면 24만 183원이 된다. 이게 30만 원의 현재 가치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 원리대로 가면 얘가 제가 매출에 적용된다고 전에 말했던 게 할부 매출할 때 장기 할부 매출에 적용되는 게 지금 얘가 5년 동안 총 10만 원씩 하면 50만 원이란 이야기죠. 50만 원인데 실제는 50만 원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오면은 3.7908이니까 그럼 얘가 지금 3.7908이라고 했죠. 이거에 1년분 수령액이 10만 원이면 얘는 37만 9,080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총 50만 원 할부 대금을 받는다. 매년 10만 원 이야기하지만 그 총 50만 원의 현가계수로 나눈 게 우리 1년 뒤 10만 원, 2년 뒤 10만 원, 3년 뒤 10만 원, 4년 뒤 10만 원, 5년 뒤 10만 원. 현재 가치가 이 금액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금액만큼 매출로 할 건데 이 금액이 결국은 나중에 총 50만 원 될 거잖아. 그럼 1년치의 이자가 있겠죠. 1년치 이자가 얘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율인데 이만큼은 제품 매출로 처리가 될 거고 그리고 그럼 이자는 이 금액에 곱하기 유효 이자율이 10%라 그랬죠. 이거 10% 하면 이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만큼을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거잖아. 처리할 거예요. 그럼 지금 물어본 게 수익 처리할 거 물어봐서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이든 수익이죠. 얘들이 합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79080 곱하기 1.1 하면 나오죠. 그러면 416988 이 금액이 이번에 수익으로 인식할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알면 빨리 풀고 모르면 버리는 문제예요. 그죠? 야, 버린다 너무 격하게 끄덕거리시면 근데 한번 이해해 두면 줬잖아. 1년치 거 곱해버리고 그리고 이 거한 거에다가 이자율 곱해서 둘이 더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 타입 똑같은 타입이 몇 회 차가 넘어가면 또 한 번인가 또 있고 또 이렇게 좀 거리를 좀 두고 한 번씩 튀어나와요. 근데 방식은 똑같아요. 연금효과계수 곱하고 거기에 또 유효이자를 곱하고 물어본 게 수익이었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몇 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이제 그럼 답은 2번이 되죠. 이제 7번 볼게요. 주식회사 항공은 2020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당해년도 결산일에 다음과 같이 회수 가능액을 산정하였다. 손상차손은 얼마인가? 자, 기계장치가 300만 원인데 5년 정해법 잔존가치가 100만 원이래요. 기계장치에 손상 징후가 있어 회수 가능액을 230만 원으로 산정을 했대요. 자, 그럼 일단 기계장치의 결산대의 장부 금액이 얼마죠? 손상차손은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을 비교할 거잖아. 그죠? 그럼 결산할 때의 장부 금액이 얼마였죠? 그걸 알아야지. 이게 언제 샀어요? 올해 1월 1일. 그리고 정해법으로 5년간 잔존가치 100만 원.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200만 원을 5년간 할 거면 40만 원이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올해 40만 원 감가상각하면 260만 원이겠죠. 이해가셨나요? 장부가액 260. 그럼 장부가액이 260만 원인데, 자, 우리 회수 가능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230. 친절하네. 회수 가능액 바로 줬어. 만약에 사용 가치와 순 공정 가치를 주면 그 중에 큰 거 할 건데 얘 알려줬으니까 그냥 바로 회수 가능액을. 그럼 차이 난 금액이 마이너스 30만 원만큼만 우리는 손상을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항상 장부 금액을 생각해야지. 방금 올해 초에 샀으니까 장부 금액이 얼마지? 그럼 장부 금액과 우리가 실현 가능한 회수 가능하고 차이를 손상으로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8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추정 변경이에요. 자, 첫 번째 추정 변경은 정책의 변경하고 비교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거, 추정은 조금 덜 중요한 거. 그럼 1번에 차량 운반구의 내용 연수를 5년에서 7년으로 변경하였다. 내용 연수 변경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추정의 변경 맞고. 두 번째, 비품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해법 변경했다.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죠. 다음 3번에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얘도 별로 잔존가치 크게 의미가 없죠. 4번,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을 회의선출법에서 선의선출법 변경했다. 제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변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은 회계 기준의 변경만큼 중요한 거예요. 회계 기준의 변경만큼 이익을 다르게 내기 때문에. 자,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1번에 대한 승호는 사업자가 상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어. 상품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매입세 공제받은 건데 개인적으로 써버리면 개인적 공급을 해서 과세거래, 개인적 공급, 가주 공급이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수지는 사업자가 폐업한 후 처분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자, 폐업한 후에 처분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맞나요? 맞지. 폐업하고 나면 비사업자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폐업한 후에 처분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안 되죠. 폐업하는 날 그래서 지가 자기한테 다 팔아버린 걸 해버릴 거잖아. 더 이상 이제 과세되는 게 아니죠. 폐업한 후에는 비사업자잖아요. 그래서 과세되지 않는다 하면 맞는 말이죠. 다음 현비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숙박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가 있어. 자, 우리
숙박 용역을 공급하는 거, 용역의 공급,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임대를 제외하고는 무상 공급은 과세 안 하는데, 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숙박 용역 공급할 때 부가세 과세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얘 현미는 틀렸고, 다음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조세의 물납은 판걸로 보지 않을 거다. 과세되지 않는 거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영세율이에요. 자, 1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영세율은 제가 완벽한 과세사업자라고 그랬죠. 모든 의무를 다하는 더 완벽한 과세사업자예요. 1번 틀렸고, 2번 과세표준에는 영예세율이 적용되지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 있는 거는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영세율이죠.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니, 면세사업자는 면세 포기를 하고 받을 수가 있고, 4번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역진성 완화는 면세고, 그죠? 얘는 소비재고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만 있네요. 자, 다음 11번.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자, 이번에 매출세액을 물어봤어요. 상품 매출액 매출 애누리 100만 원이 차감되지 않았대. 그러면 얘 빼야 되겠죠? 그러면 과세 표준을 빼면 1,900만 원이 되고, 첫 번째 거는 다음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라 받은 연체이자, 이자는 연체이자는 아니죠. 연불이자는 과세 표준에 넣는 거지만 연체이자는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아니고, 할부 매출 1,200만 원 2020년 4월 1일에 제품 인도하고 대금은 2020년 4월 30일부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받기로 함. 자, 그럼 1,200만 원을 100만 원씩 12번. 그럼 올해 몇 번이죠? 4월 30일부터 하면 4월 30일부터면 4월 30일 한 번, 5월 30일 한 번, 6월 30일 한 번. 세 번이네. 이번 신고 기간에는. 그죠? 올해 거 말고 이번 신고 거. 질문은 일기 확정 신고. 그죠? 그럼 100만 원씩 세 번 받죠? 그러면 300. 그럼 얘 끝이네. 그럼 2200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럼 2200이 과세 표준인데 물어본 거는 매출세액 물어봤으니까 10%인 220. 제가 방금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에 보기에 2200 떴으면 저 그거 찍었을 거야. 정말 큰일이에요. 매출세액을 까먹고. 그죠? 자, 12번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가 국내 원천 소득만. 자, 2번에
과세기간 중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다. 폐업한다고 사람이 죽나요? 아니죠. 소득세는 죽거나 이민 가거나 태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사업을 폐업한 거지 딴 일 한 것까지 다 합산해서 종합과세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기간은 폐업 영향 안 미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 의무 있다. 이거는 죽었으니까 그날까지고 그 상속받는 사람이 내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를. 자, 다음 4번에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아닌 경우에 공동사업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 왠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보성 녹차밭 많이 가더라고. 보성 녹차밭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죠? 왜 가세요 근데? 아니 저도 도보 여행하다 지나가면서 보긴 봤는데 왜 가는지 그때도 전혀 못 느끼겠던데. 근데 그 녹차밭이 잘 되어 있죠. 사실 거기는 그 영농조합에서 같이 다 단체로 해요. 하면은 그 막 몇백억씩 이제 이익을 남겨요. 전체가 몇백억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자기 땅이 지분이 있죠. 그 몇 구자를 가지고 있고 그 구자를 가지고 돈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이기 때문에 거기 몇백억의 세금 내면 당연히 많이 내겠지. 그게 아니라 자기 구자별로 우리 여기가 다 그 보성 주민 자기 땅이 있으면 가져간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세금 안 냈다고 해서 그 조합이 연대 납세 의무 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만 잡아놓으면 되지 왜 그 조합에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있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 질 일이 없어요. 그냥 안 낸 놈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는 답은 그러면 우리 사망일까지 이야기한 3번이 맞는 거죠. 자, 다음 13번. 다음 중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우리 그 주주총회에서 우리 직원들 상여금 도주자라고 처리하는 거 있죠. 그거는 우리 당연히 그 받은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다음 2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에서 상여 처분한 건 제가 가져갔어요. 근로소득으로 추징하세요가 인정상여예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대표이사나 직원이 회사 돈을 썼어요. 그럼 그만큼 이 사람이 월급 더 받아간 걸로 처리해서 소득세 내도록 하는 게 인정상여예요. 법인세법에서 그렇게 소득 처분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2번 맞고 3번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자, 우리 출자 임원인 경우에는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면 그 돈, 그 집에 대한 시세만큼을 근로소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직원들 있죠. 우리 같은 그냥 직원이면 기숙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소득을 안 볼 거예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 외국기관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 돼요. 소득공제만 해주는 줄 알아? 세액공제도 해줄 거예요. 다 그냥 똑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거는 원천이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이 같으면 그에 대해서 산출해 가는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마지막에 만약에 거기서 세금 낸 게 있으면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 해서 조정까지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줄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항공 씨의 2020년도 기속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발생한 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 이번에도 물어보는 건 종합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종합소득 금액을. 자, 그러면 첫 번째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 200만 원은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시키면 종합과세 안 들어오죠.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안 들어올 거고 나의 근로소득 금액인데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그러면 2천만 원은 전부 다 들어와야 되고 다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이라고 적혀 있죠. 자, 사업성이 없대요. 그렇다면 기타 소득이네요. 그죠? 그럼 산업재산권을 우리가 양도한 거는 불로소득이 아니겠죠? 그러면 추정필요금비 60% 하면 40%가 소득금액 48, 32, 320만 원이겠죠. 소득금액 320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나요? 60% 필요금비. 그래서 40%가 소득금액이라서 800이라서 320. 그럼 나는 근로소득 금액 줬잖아. 그럼 얘 합치면 2031조 320만 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겠죠. 지금 근로소득금액하고 기타소득금액하고. 자, 말로 해도 이해 가시나요? 48, 32.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그럼 우리 그 기타소득에서 80% 필요금비 인정해 주는 게 뭐가 있죠? 경진대회 해서 상금 받는 거, 그리고 입주지체상금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는 80% 해주는데, 그거 아니고 불로소득이 아닌 거는 6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로소득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복권 아니면 경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뭐 실현자가 아닌 자가 받는 저작권 상속받아 가지고 받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실제 필요금비만 하는 거고,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150만 원을 공제한다. 자, 올해 태어났다고 막 월할 계산하는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올해 태어나도 그냥 20세 이하 땅 150만 원 집어넣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거주자의 배우자가 양도소득 금액만 200만 원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왜? 안 되죠. 100만 원 넘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근데 양도소득 금액만 200이면 넘었죠. 안 되는 거고. 다음 3번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 공제는 퇴직소득 금액과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 퇴직소득 금액과 양도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하는 거죠. 그럼 종합소득 공제는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빠질 일이 없겠죠.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음 4번에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가 있으면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죠. 정말 우리 실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실기죠. 그래서 답은 1번만 맞았어요. 나머지는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세 개를 봤는데, 자, 우리 주말에 여러분들은 이제 세 분 빼고는 총정리해야 돼요. 우리 저번 주에 부가가세 하라 그랬죠. 이번 주에 그 소득세 정리하시고 그리고 분계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분계 연습. 제가 그 카페에 보시면 중급 분계 연습이랑 그리고 그 계산 수동 계산 분계 연습 올려놓은 거 보셨죠? 그 풀어 보셨나요, 계산? 훌륭해요. 풀으신 분은 수동 계산 분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수동 계산 분계 연습. 왜냐하면 회계 1급 거는 수동 계산 분계가 문제가 거의 없어서 엄청 많은 회차까지 가도 몇 개 안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세무 2급은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쉽게 100개를 채웠어요. 그래서 다 기출 문제 회차 있는 거라서 반복되는 것들도 보일 거예요. 그럼 반복되는 거하고, 근데 그 회계 1급은 하도 질문이 많아서 옛날에 내가 밑에 설명을 달았었는데 세무 2급은 너무 많아서 안 달았어요. 답만 적어놨어.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은 잘 하시니까 보시면 이해가실 건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부하고 싶은데 집이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그린 컴퓨터 아카데미 500가는 7층은 토요일 일요일 9시 반부터 6시까지 열려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교실은 제가 수업하고 있을 거니까 이 옆 교실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옆 교실에 근데 그날 수업이 세무 2급이에요. 내일하고 모레 세무 2급이라서